신방의 문풍지가 겨울바람에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으나 방 안을 감도는 긴장감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타닥거리는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던 촛불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홀레복을 입은 연하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손바닥에 배어나오는 식은땀이 비단 치마를 적실 듯 축축했다. 맞은편에 앉은 신랑 강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지나칠 정도로 고요했고 그 침묵은 갓 시집온 새색시가 기대했던 수줍은 설렘이나 달콤한 속삭임과는 거리가 멀었다. 강인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연화의 앞 작은 찻상 위에 올려놓았다.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길쭉한 물건이었다. 그것이 탁자에 닿으며 낸 둔탁한 소리는 여인들이 꿈꾸는 금은 보화나 영롱한 옥비녀가 내는 맑고 경쾌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나무 토막이 부딪히는 듯한 건조하고도 투박한 소리였다. 풀어보시오. 강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뻗어 보자기에 매듭을 잡았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오늘 밤은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고 첫날 밤을 치르는 합한의 밤이었다. 낭군께서 주시는 첫 예물이니 당연히 여인의 머리를 장식할 귀한 폐물이리라 짐작하는 것이 순리였다. 그러나 손에 닿는 감촉은 차갑고 딱딱했으며 그 형상은 기이하게도 길고 뭉툭했다. 매듭이 풀리고 붉은 천이 스르르 흘러내리자 촛불 아래 드러난 물건의 정체에 연화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이 박힌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가문을 상징하는 귀한 옥새도 아니었다. 그곳에 놓인 것은 칠이 벗겨지고 곳곳에 생채기가 난 볼품없는 목검 한 자루였다. 연화의 입술이 경악으로 벌어지려던 찰나 강인의 눈빛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의 눈은 신혼의 단꿈에 젖은 사내의 것이 아니라 적진을 앞에 둔 장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연하는 숨을 들이켰다. 이 목검은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도 익숙해서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물건이었다. 목검의 손잡이 부분, 그 닳고 다른 부분에는 희미하게 작은 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십수년 전 그녀가 어린아이였을 때 장난삼아 돌멩이로 긁어 새겨놓았던 흔적이었다. 기억의 댐이 무너지듯 잊고 살았던 과거의 장면들이 연화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쿵, 쿵, 쿵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나무 칼이 아니었다. 이것은 두 아이의 피와 땀, 그리고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처절한 시절의 유일한 증거였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인을 바라보았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10년 전 마을 어귀의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검을 휘두르던 소년의 얼굴과 겹쳐졌다. 그때도 그는 말이 없었고 묵묵히 검을 휘두르며 자신의 몫을 다하던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그때보다 훨씬 더 비장했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슬픔마저 담고 있었다. 이것을 어찌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연하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목검을 쥔 그녀의 손이 하얗게 질렸다. 강인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연화를 완전히 덮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연화의 손등을 덮어쥐었다.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혀 거칠기 짝이 없었다. 그것은 붓을 잡는 선비의 손이 아니었다.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검을 휘두르고 활시위를 당겨야만 생기는 무인의 손이었다. 비녀를 꽂아주면 그대는 한 지아비의 아내로만 살다 죽을 것이요. 허나 이 목검을 쥐어주면 그대는 나와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동지가 되어야 하오. 나는 오늘 밤 나의 부인에게 안락한 미래 대신 피냄새 나는 운명을 선물하려 하오. 강인의 말은 비수처럼 연화의 가슴에 박혔다. 그것은 청혼보다 더 무겁고
유언보다 더 간절한 고백이었다. 연화의 기억은 걷잡을 수 없이 과거로 빨려 들어갔다. 그 시절 마을 뒤편 언덕에는 수백 년 된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 그늘 아래는 연화와 강인 두 아이만의 비밀스러운 수련장이었다. 당시 연화의 아버지는 조정에서 쫓겨나 낙향한 선비였고 강인은 노비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였다.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같았으나 두 아이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공통된 본능으로 묶여 있었다. 연화의 아버지는 밤마다 몰래 강인을 불러 글과 무예를 가르쳤다. 세상이 어지러우니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면 양반도 노비도 모두 파리 목숨과 같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린 연화에게도 목검을 쥐어주셨다. 처음에는 무거워 들지도 못했던 목검이었다. 손바닥이 까지고 물집이 터져 피가 흐를 때마다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묵묵히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연화의 손을 감싸주던 것이 바로 강인이었다. 여름날의 두약볕 아래서 두 아이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서로의 목검을 맞부딪혔다. 딱딱딱.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는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와 같았다. 강인은 타고난 장사였다. 그는 한 번 배운 동작을 잊지 않았고 그의 검무는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묵직한 힘이 있었다. 반면 연화는 힘은 부족했으나 낡고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눈썰미가 있었다. 강인은 대련할 때마다 짐짓 져주곤 했다. 연화가 기뻐하며 웃을 때면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수줍게 따라 웃던 소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굉음과 함께 집안에 들이닥친 관군들, 아버지의 비명, 어머니의 오열. 아버지는 연화를 뒷문으로 밀치며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라고 외치셨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연화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달렸던 것 역시 강인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숲속 깊은 곳 느티나무 아래 숨어 불타오르는 집을 바라보며 숨죽여 울었다. 그때 강인이 품에서 꺼내 연화에게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목검이었다. 약조해. 이 검으로 반드시 널 지키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힘을 길러 억울하게 돌아가신 대감마님의 원한을 갚겠다고. 소년 강인의 눈빛은 불길보다 더 뜨거웠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여 두 사람은 그날 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연화는 먼 친척 집으로 보내져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했고 강인의 생사는 알 길이 없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연화는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중매쟁이를 통해 혼담이 들어왔다. 상대는 이름 없는 시골 선비라고 했다. 얼굴도 모르는 사내에게 팔려가듯 시집을 오는 날 가마 안에서 연화는 몇 번이고 혀를 깨물고 죽을까 생각했었다. 그러나 신랑의 얼굴을 처음 마주한 순간 그녀는 숨이 나는 듯했다. 훤칠한 키, 깊은 눈매, 그리고 왼쪽 눈썹 위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 그것은 어린 시절 그녀를 구하다가 생긴 상처였다. 그가 살아있었다. 강인이 살아있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연화는 눈앞에 사내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노비의 자식이 아니었다. 의젓한 선비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야수와 같은 본능은 숨길 수 없었다. 어찌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어찌 이런 위험한 물건을 첫날 밤에 꺼내셨습니까? 연화의 물음에 강인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방 안의 촛불을 손으로 끄려다 잠시 멈칫했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소. 조대감의 사냥개들이 내 뒤를 밟은 지 오래요. 내가 당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미끼로 나를 유인한 것일 수도 있소. 충격적인 말이었다. 이 혼례 자체가 함정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 연화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바깥바람 소리가 마치 칼날이 스치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강인은 목검을 들어올려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웠던 나무의 감촉이 강인의 체온 덕분에 미지근해져 있었다. 이 혼례는 위장일 뿐이요. 나는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는 것이 아니오. 10년 전 훔쳐내어 숨겨두었던 장부를 찾으러 가는 길이오. 그 장부만이 당신 가문의 누명을 벗기고 내 부모의 복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오. 강인의 목소리에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는 연화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오늘 밤 자객이 들이닥칠지도 모르오. 당신이 평범한 여인으로 살기를 원했다면 나는 당신을 모른 척했을 것이오. 허나 나는 기억하오. 느티나무 아래서 나보다 더 매섭게 검을 휘두르던 그 눈빛을. 당신은 보호받아야 할 꽃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할 나무였소. 연화는 목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끝에서부터 전율이 타고 올라왔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고 그리움이었으며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생존 본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다니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목검을 탁자 위에 내려놓지 않았다. 대신 치마폭을 걷어올리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수줍음은 사라지고 단호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서방님, 연화가 낮게 불렀다. 아니, 강인아. 10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강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네가 칼을 들면 나는 방패가 될 것이고 네가 길을 잃으면 내가 등불이 될 것이다. 허니 비녀 대신 목검을 준 것을 후회하게 만들지 말거라. 그 순간 문 밖에서 스산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살기였다. 강인이 순식간에 촛불을 훅 불어 껐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강인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고 있소. 연화는 어둠 속에서 목검을 고쳐 잡았다. 익숙한 그립감. 마치 어제 잡았던 것처럼 손에 착 감겨왔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신방은 이제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침실이 아니었다. 이곳은 생과 사가 갈리는 전장이었고 그들은 벼랑 끝에 선 전우였다. 창호지 문 위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 셋, 그림자는 점점 늘어났다. 칼을 뽑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스릉. 그 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다. 강인은 허리춤에서 자신의 검을 뽑아들지 않았다.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듯 방구석에 세워져 있던 또 다른 굵직한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그 역시 쇠칼이 아닌 나무였다. 명심하시오. 놈들은 우리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생포하러 온 것일 수도 있어. 허나 우리는 살아서 이곳을 나가야 하오. 강인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이라 보이지 않았겠지만 강인은 느낄 수 있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을 받아 번득이는 시퍼런 칼날들이 춤을 추듯 난입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몸을 낮추고 바닥을 굴러 첫 번째 자객의 다리를 향해 목검을 휘둘렀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자객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다. 목검이라 얕보았던 자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신부가, 그것도 홀레복을 입은 여인이 이런 무예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강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몽둥이를 휘둘러 다른 자객의 명치를 가격했다. 좁은 방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비단 이불이 찢겨 솜이 날리고 홀레상 위의 음식들이 바닥으로 뒹굴었다. 연화의 치마가 거추장스러웠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바람을 가르는 법,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자객의 칼날이 연화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공중에서 흩날렸다. 아찔한 순간이었으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더 내디디며 목검의 끝으로 자객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등을 맞대시오. 강인의 외침에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의 등 뒤로 돌아가 섰다. 서로의 등을 맞댄 두 사람. 어린 시절 들개떼에 쫓겨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처럼 그들은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사방을 경계했다. 포위된 상황이었지만 연화는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10년의 세월을 돌아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느티나무 아래서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었다. 이 목검은 단순한 나무 토막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다리이자 가혹한 운명에 맞서는 유일한 무기였다. 자객들이 다시 한번 동시에 달려들었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목검을 치켜들었다. 오늘 밤 이 신방은 피로 물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의 피가 아니라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승리의 피가 될 것이다. 아침 햇살이 문창사를 넘어 방 안 깊숙이 파고들었으나 연화의 눈에는 그 빛마저 서늘하게 느껴졌다. 지난밤의 난투극은 마치 한바탕 꾼 악몽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러나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과 바닥 틈새에 미처 닦아내지 못한 검붉은 핏자국만이 그날의 참극이 실제였음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자객들은 물러갔으나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 숨어 뱀처럼 멜리를 틀고 먹잇감이 방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강인은 날이 밝기 무섭게 마당에 나가 흙을 파헤쳤다. 지난밤 쓰러진 자객들의 시신을 처리하고 그 위에 낙엽과 집단을 덮어 흔적을 지우는 그의 뒷모습은 처연하다 못해 기괴해 보였다. 혼례를 치른 다음 날 새신랑이 해야 할 일이란 고작 시체 묻을 구덩이를 파는 것이라니. 연화는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식은 땀을 닦아내며 자신이 발을 들인 이 길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부인, 밥은 아직이요. 배가 고파 백가죽이 등짝에 붙을 지경이요. 갑작스러운 호통 소리에 연화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마당 한가운데서 강인이 흙투성이가 된 채 멍청한 표정으로 배를 문지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시체를 처리하던 서늘한 살수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칠칠 맞고 우둔해 보이는 시골 선비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다. 대문 밖으로 지나가던 이웃 아낙들이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저댁 신랑 좀 봐. 양반이라더니 채신머리 없이 소리는 글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지 않나. 새색시가 고생이 훤하네. 강인은 안악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해벌쭉 웃으며 연화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연화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과 당혹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이 그의 위장술임을 알면서도 대낮의 환한 빛 아래서 철저히 바보 행세를 하는 지아비의 모습은 가슴 한구석을 뻐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짐짓 표정을 수습하고 밥상을 차려내갔다. 강인은 밥상을 받자마자 걸신 들린 사람처럼 숟가락을 놀리며 국물을 옷자락에 흘렸다. 아이쿠, 이를 어쩌나. 내 손이 이리 둔해서야 원.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옷을 털며 연화에게 눈짓을 보냈다. 속지 마시오. 보는 눈이 많소.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예리하게 빛났다가 다시 흐리멍덩한 눈으로 돌아갔다. 연화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 남자는 지금 칼날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구나.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 초가 삼간이 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임을 그는 온몸으로 연기하며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낮 동안의 시간은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연극의 연속이었다. 강인은 마을 정자에 나가 노인들과 장기를 두며 훈수꾼들에게 면박을 당하기 일쑤였고 틈만 나면 꾸벅꾸벅 졸아 잠보 선비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연화 역시 평범한 안악처럼 보이기 위해 하루 종일 우물가와 빨래터를 오갔다. 그러나 그녀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빨래 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그녀는 그것이 목검이라 상상했다. 물동이를 이고 걸을 때마다 그녀는 보법을 연습하듯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움켜쥐며 걸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며 양반댁 교수치고는 일솜씨가 야무지다며 칭찬했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녀의 손에 잡힌 물집이 가사노동 때문이 아니라 밤마다 몰래 휘두르는 목검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면 비로소 두 사람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틈을 꼼꼼히 막은 뒤 강인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그낡은 목검을 꺼냈다. 촛불 하나의 의지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강인은 소매 속에서 작은 단지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검은 숫가루가 들어있었다. 보시오. 이것은 그냥 나무가 아니오. 강인이 목검의 손잡이 부분을 분리하자 속이 비어있는 공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표면에 아주 미세한 홈들이 촘촘히 새겨져 있음이 보였다. 육안으로는 그저 나무의 결이나 흠집처럼 보였으나 강인이 숫가루를 목검 표면에 문지르고 얇은 종이를 대어 탁본을 뜨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종이 위로 깨알 같은 글씨와 기이한 그림들이 떠오른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무예 비급이 아니었다. 이것은 장부입니까?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조 대감이 매관매직하고 국고를 횡령하여 빼돌린 은닉 재산의 위치, 그리고 그와 결탁한 조정 대신들의 명단이 적힌 비밀 장부요. 10년 전 아버님께서 목숨을 걸고 빼내어 이 목검 안에 새겨 넣으신 것이오. 나는 이것을 해독하기 위해 10년을 떠돌았소. 강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용암처럼 뜨거웠다. 연화는 눈을 들어 강인을 보았다. 10년 전 그저 힘센 노비의 자식인 줄만 알았던 소년이 이제는 가문의 원한과 나라의 부패를 짊어진 투사가 되어 있었다. 연화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이 작은 나무 막대기 하나에 조선 팔도를 뒤흔들 폭풍이 잠들어 있는 것이다. 이 비밀이 새어나가는 순간 그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자들은 암호로군요. 연화가 탁본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글자들은 뒤죽박죽 섞여 있어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강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이것을 풀 열쇠가 필요하오. 내 기억 속에 아버님께서 남기신 단서가 있긴 하나 아직 완전히 맞추지 못했소.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당신의 아버님은 당대 최고의 학자셨으니 어린 시절 당신에게 가르쳐 주신 글귀 속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오. 그날 밤부터 연화와 강인은 머리를 맞대고 암호를 해독하는 데 몰두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였다. 촛불 아래 드러난 강인의 옆모습은 낮의 멍청한 표정과 달리 날카롭고 지적이었다. 연화는 문득 그 낯선 모습에 가슴이 뛰었다. 서방님, 아니 강인아, 너는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이 고독한 싸움을 해왔던 것이냐. 연화는 측은함과 애틋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강인의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다. 강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연화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살얼음판 같은 긴장 속에서 피어나는 기묘한 평온함이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마을에 낯선 행상인 하나가 나타났다. 등짐을 한가득 진 박물 장수였는데 그는 유독 강인의 집 주변을 서성거렸다. 계십니까? 한양에서 온 물건들이 좋습니다. 분도 있고 참빗도 있고 색실도 있습니다요. 연화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사내의 목소리는 구성졌으나 눈빛은 탐욕스럽게 집안을 훑고 있었다. 연화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저자는 물건을 팔러 온 것이 아니다. 그는 냄새를 맡으러 온 사냥개다. 연화는 태연한 척 일어나 살인문으로 다가갔다. 필요 없습니다. 흉년이라 끼니 있기도 힘든데 무슨 사치를 하겠습니까? 가보세요. 에헤이, 새색시가 너무 야박하시네.
구경이나 한번 해보라니까요. 혹시 아나 서방님 줄 귀한 서책이라도 있을지. 박물장수는 막무가내로 마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강인이 비틀거리며 뛰쳐나왔다. 오, 한약 물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내 엿이나 좀 사먹게, 돈 좀 주시오. 부인, 강인은 아이처럼 떼를 쓰며 박물 장수의 등짐을 뒤적거렸다. 박물 장수는 짐짓 웃으며 강인을 맞이했지만 연화는 놓치지 않았다. 강인이 짐을 뒤지는 척하며 박물 장수의 소매 안쪽을 슬쩍 건드리는 것, 그리고 박물 장수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하는 것을. 강인은 박물 장수의 손목을 꽉 잡으며 해해 웃었다. 아이고, 아저씨 손이 왜 이리 쇠몽둥이 같소? 대장장이 일을 하셨나? 순간 박물 장수의 눈에 살기가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능글맞게 웃어 넘겼다. 등짐지고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손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되는 법 있죠. 선비님 손은 아주 보드랍구려. 강인은 멍청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다. 박물장수는 몇 마디 더 농을 던지다가 물건을 팔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가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강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놈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어. 강인이 낮게 읊조렸다. 방금 그자의 소매 속에 비수가 숨겨져 있었소. 그리고 손바닥에 굳은 살은 짐을 져서 생긴 게 아니라 검을 오래 쥐어 생긴 것이요. 그것도 아주 고수의 손이었소. 연화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당장 떠나야 합니까? 아니, 지금 움직이면 놈들의 표적이 될 뿐이요. 놈들은 아직 확신이 없는 게요. 내가 진짜 강인인지 아니면 그저 닮은 촌무지렁이인지 시험해 보러 온 것이요. 오늘 밤 놈들이 다시 올 거요. 이번에는 확인하러 오는 게 아니라 목을 베러 올지도 모르오. 강인은 연화의 어깨를 잡았다. 연화야. 그가 다시 이름을 불렀다. 두렵느냐?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두려움보다는 오기가 생겼다. 아니요. 10년을 기다린 복수입니다. 이대로 도망쳐서 평생 쥐새끼처럼 사느니 싸우다 죽겠습니다. 강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래야 내 짝이지. 오늘 밤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 될 것이다. 네가 밤마다 휘두르던 그 빨래 방망이 실력을 믿어보마. 그날 밤 달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마을의 개들조차 짖지 않는 기이한 정막이 흘렀다. 두 사람은 불을 끄고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강인의 손에는 낡은 목검이, 연화의 손에는 부엌에서 가져온 짧은 식칼과 다듬이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사각, 사각, 지붕 위를 밟는 소리였다. 고양이 따위가 아니었다. 훈련받은 자들의 은밀한 발소리. 하나, 둘, 셋, 숫자가 많았다. 지난번 낭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척이었다. 준비되었소? 강인이 속삭이자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연화가 답했다. 그 순간 천장이 와르르 무너지며 검은 그림자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내렸다. 먼지와 파편 속에서 칼날이 번뜩였다. 강인은 자리에 앉은 채로 목검을 위로 찔러 올렸다. 하는 단말마와 함께 천장에서 떨어지던 자객 하나가 나가떨어졌다. 동시에 연화는 몸을 굴려 벽 쪽으로 붙으며 다듬이 방망이를 던졌다. 방망이는 정확히 창문을 뚫고 들어오려던 자객의 안면을 강타했다. 밖으로 나가야 하오. 안은 너무 좁소. 강인이 외치며 앞장서서 문을 박차고 나갔다. 마당은 이미 십수명의 자객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의 복장은 관군의 것이 아니었으나 움직임은 군대처럼 조직적이었다. 조 대감이 기르는 사병 집단, 흑영대였다. 내 놈이 강인이로구나. 쥐새끼처럼 잘도 숨어 살았군. 자객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시퍼런 언얼도를 겨누며 비릿하게 웃었다. 강인은 목검을 비스듬히 겨누며 더 이상 바보 선비가 아닌 맹수의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쥐새끼라.
누가 쥐새끼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남의 집에 신발도 안 벗고 들어오는 예의 없는 놈들을 몽둥이 찜질해 줄 테니 각오해라. 강인의 도발에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다. 죽여라. 계집은 살려두고 놈의 목만 가져와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연화는 강인의 등 뒤에 바짝 붙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식칼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처절하고도 숭고한 전쟁이라는 것을. 강인의 목검이 허공을 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투박한 나무칼이 쇠칼과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다. 연화 역시 틈을 파고드는 자객들의 발목을 베고 찌르며 강인을 보호했다. 피비린내 나는 밤, 그들의 신혼집은 지옥도가 되었으나 그 지옥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비로소 완벽한 하나가 되고 있었다. 겉으로만 평온했던 가짜 평화는 깨졌다. 이제 남은 것은 죽느냐 사느냐 오직 그것뿐이었다. 달빛마저 핏빛으로 물든 것 같은 밤이었다. 마당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혈투는 인간의 싸움이라기보다 굶주린 짐승들의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강인의 손에 들린 목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묵직한 파열음이 밤 공기를 찢었다. 쇠칼과 맞부딪힌 목검은 비명을 지르는 듯 둔탁한 소리를 내뱉었으나 기이하게도 부러지지 않고 적의 칼날을 튕겨내고 있었다. 흑영대 대장이 휘두르는 언얼도가 춤을 추듯 강인의 목을 노리고 들어왔다. 강인은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앞으로 파고들며 목검의 손잡이 끝으로 대장의 손목을 가격했다. 대장이 신음과 함께 뒤로 주춤했으나 이내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다시 자세를 잡았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살인 기계들이었다. 하나를 쓰러뜨리면 둘이 달려들었고 둘을 막아내면 셋이 틈을 노렸다. 연화 역시 사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소복 치마는 이미 흙과 피로 얼룩져 엉망이 되어 있었다. 자객 하나가 등 뒤에서 강인을 노리고 칼을 내리꽂으려 할 때 연화는 쥐고 있던 식칼을 던지는 대신 바닥에 굴러다니던 맷돌의 손잡이를 집어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자객의 뒤통수가 깨졌다. 서방님 뒤쪽, 연화의 비명 같은 외침에 강인이 몸을 빙글 돌려 회전하며 목검을 휘둘렀다. 그의 등 뒤를 노리던 자객의 명치에 목검 끝이 정확히 꽂혔다. 그러나 강인의 숨소리는 점차 거칠어지고 있었다. 아무리 천하 장사라 해도 나무 몽둥이 하나로 10여 명의 정예살수를, 그것도 쇠칼로 무장한 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목검의 표면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가시가 일어났고 곳곳이 깊게 패어 있었다. 포기해라. 나무 토막으로 쇠를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더냐? 대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언얼도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그의 말대로였다. 강인의 목검은 이제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강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냈다. 쇠는 강하지만 부러지기 쉽고 나무는 약해 보이나 뿌리가 깊은 법이다. 내 놈들의 칼은 욕망을 위해 휘두르지만 내 검은 지키기 위해 휘두른다. 그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지. 강인의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그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압과 함께 다시 한번 대장에게 돌진했다. 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정면으로 강인의 목검을 내려쳤다. 쇠덩이와 나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콰직 끔찍한 파열음이 마당을 울렸다. 연화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강인의 목검이 반으로 쪼개져 나갔다. 대장의 언얼도가 목검을 가르고 강인의 어깨를 향해 파고들려는 찰나였다. 그러나 강인은 당황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쪼개진 목검의 틈새, 그 텅 빈 공간에서 무언가 툭 튀어나왔다. 둘둘 말린 누런 비단 뭉치였다. 동시에 강인은 부러져 날카로워진 목검의 단면을 창처럼 사용하여 대장의 허벅지를 찔러버렸다. 으악!
대장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강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중에 흩날리는 비단 뭉치를 낚아채 품에 넣었다. 그리고 남은 목검 조각을 횃불이 타오르는 아궁이 쪽으로 던졌다. 연하야, 불을 질러라. 강인의 외침에 연하는 망설임 없이 부엌에 있던 기름병을 마당의 집더미 위로 던졌다. 그리고 아궁이의 불씨를 꺼내 그 위로 흩뿌렸다. 순식간에 화마가 치솟아 올랐다.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가 자객들의 시야를 가렸다. 불길은 낡은 초가집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올랐다. 튀어라. 놈들이 불을 질렀다. 자객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강인은 연화의 손목을 낚아채고 뒷담을 넘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마을 뒷산의 험한 숲길을 향해 내달렸다. 등 뒤에서 타오르는 집은 그들의 지난 삶을 태우는 화장터이자 새로운 운명으로 향하는 봉화와도 같았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 박동했고 폐부는 찢어질 듯 아파왔다. 얼마나 달렸을까.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남았을 때 두 사람은 깊은 산중의 벼랑 끝 동굴로 숨어들었다. 강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어깨와 팔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찢어 강인의 상처를 동염했다.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강인의 손등을 적셨다. 어찌 그리 무모하십니까? 그 칼을 맨몸으로 받아내시다니요. 강인은 쉰 목소리로 웃으며 연화의 뺨에 묻은 숯검정을 닦아주었다. 아프지 않다. 네가 무사한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품속에서 아까 챙긴 비단 뭉치를 꺼냈다. 달빛에 비친 그것은 10년의 세월을 견뎌낸 탓에 낡고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강인이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펼쳤다. 그곳에는 빽빽한 글씨와 함께 붉은 인장들이 찍혀 있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이로군요. 연화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그렇소. 조대감이 명나라 사신들과 주고받은 밀서, 그리고 빼돌린 은괴가 묻힌 장소가 적힌 지도요. 이 얇은 비단 한 장에 우리 가문의 피와 눈물, 그리고 조선에 썩어 문드러진 환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소. 강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목검이 부러지던 그 순간을 회상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증좌가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여인을 구하는 무기가 되었다가 이제 다시 세상을 바로잡을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나무는 부러졌으나 그 안에 담긴 뜻은 꺾이지 않았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흑영대는 집요한 자들이었다. 날이 밝으면 그들은 사냥개들을 풀어 이 산을 샅샅이 뒤질 것이 분명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이미 봉쇄되었을 터였다. 도간에 든 쥐 신세나 다름없었다. 강인은 지도를 바닥에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은 모두 놈들이 지키고 있을 거요. 이 몸으로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오. 게다가 이 증자를 가지고 간들 조정에 있는 놈들이 모두 한 통속이라면 오히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꼴이 될 것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때 지도를 들여다보던 연화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지도 귀퉁이에 적힌 작은 글귀를 가리켰다. 금강산 만폭동. 그것은 은닉 재산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였다. 하지만 연화가 주목한 것은 장소가 아니었다. 서방님, 며칠 뒤면 왕실에 행차라 하셨지요? 전하께서 온천행을 위해 이천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만약 그 행차가 단순한 요양이 아니라면요. 강인이 의아한 듯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말을 이었다.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고 적의 심장부가 곧 활로다. 조대감은 우리가 한양으로 가서 형조나 사헌부에 고발하려 할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산속에 숨어 기회를 엿볼 것이라
여기겠지요. 허나 우리가 오히려 그들이 숨겨둔 은닉 재산이 있는 곳으로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은 놈들의 본거지나 다름없소. 위험천만한 일이오. 그렇기에 놈들은 우리가 감히 그곳으로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지도에 따르면 은괴가 숨겨진 곳 근처에 왕실 소유의 사찰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온천행을 마치고 환궁하시는 길에 들를 가능성이 높은 곳이지요. 우리가 놈들의 시선을 한양 쪽으로 돌려놓고 그 틈을 타 그 사찰로 잠입한다면 어쩌면 전하를 직접 뵙고 이 증자를 바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강인은 놀라운 눈으로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판을 읽고 계책을 내놓는 뛰어난 지략가였다. 10년 전 느티나무 아래서 상대의 허점을 찌르던 그 영민함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강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깊은 존경과 전우애였다. 당신의 말이 맞소. 놈들은 우리가 도망치기에 급급할 것이라 여길 테지. 역으로 놈들의 급소를 찌르는 것이요. 강인은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끼가 필요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피 묻은 겉옷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마치 벼랑 아래로 떨어진 것처럼 흔적을 조작했다. 그리고 강인은 부러진 목검의 조각 하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일부러 떨어뜨려 놓았다. 추격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이 죽었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제부터는 산짐승이 되어야 하오. 길도 없는 숲을 헤치고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야 할 것이요. 강인이 연화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그들의 죄상을 천하에 알릴 것입니다. 연화가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동굴을 빠져나와 험준한 산맥을 타기 시작했다. 달빛이 구름 뒤로 숨고 새벽의 여명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망설임은 없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상처들이 쓰라렸지만 그 상처야말로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복수의 연료였다. 숲을 헤치며 나아가는 동안 강인은 문득 어린 시절 연하와 함께 읽었던 시경의 구절을 떠올렸다. 전전긍긍 여임시면 열이박빙. 두려워하고 조심하기를 마치 깊은 연못에 임하듯 하고 살얼음을 밟듯 하라. 지금 그들의 처지가 딱 그러했다. 하지만 그 살얼음판 밑에는 언젠가 터져나올 거대한 진실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산등성이를 넘을 때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흑영대가 냄새를 맡고 따라붙은 것이다. 그들의 조작된 흔적에 속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그저 무작위로 산을 포위한 것일까? 긴장감이 다시 목을 조여왔다. 강인은 연화를 바위 뒤로 숨기고 주변을 살폈다. 저 아래 계곡 쪽에서 횃불의 무리가 뱀처럼 길게 늘어선 채 산을 기어 오르고 있었다. 놈들이 너무 빠르오. 이대로는 따라잡히겠소. 강인이 이를 악물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연화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캔넝쿨이 우거진 비탈길을 가리켰다. 저쪽은 약초꾼들도 다니지 않는 험지입니다. 하지만 저 너머로 가면 강줄기가 나옵니다. 물길을 따라가면 흔적을 지울 수 있고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박이었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길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인은 연화를 등에 업으려 했다. 업히시오. 아닙니다. 함께 뛰어야 합니다. 저를 업으면 둘 다 죽습니다. 연화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앞장서서 넝쿨을 헤치고 나갔다. 가시에 찔려 피가 흘러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강인은 그런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금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아니,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비탈을 내려와 강물에 몸을 던졌을 때 차가운 물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물살에 몸을 맡긴 채 떠내려가며 그들은 횃불의 무리가 자신들이 있던 바위 근처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간발의 차이였다. 강인은 물속에서 연하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으리라. 지옥 끝까지라도 함께 가리라. 강물을 따라 한참을 떠내려간 끝에 그들은 인적 드문 갈대밭에 닿았다. 온몸이 물에 젖어 무거웠고 한기가 몰려왔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강인은 품속의 비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젖지 않았다. 기름 먹인 가죽으로 한 번 더 싸둔 덕분이었다. 이제 목표는 정해졌다. 왕의 행차가 머무를 사찰, 법주사 근처의 암자, 그곳이 바로 최후의 결전장이 될 것이다. 강인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아침해가 아니었다. 그들의 억울한 세월을 태우고 썩은 권력을 불사를 심판의 태양이었다. 가자. 연화야. 이제 우리가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될 차례다. 강인의 말에 연화는 젖은 옷자락을 짜내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결기가 자리 잡았다. 예, 서방님, 놈들이 훔쳐간 우리의 봄날을 이제 되찾으러 가시지요. 두 사람은 갈대밭을 헤치고 나아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가 마치 그들을 응원하는 함성처럼 혹은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뒤흔들며 고막을 때렸다. 그것은 마치 저승사자가 몰고 오는 전차의 굉음과도 같았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산길 위로 강인과 연하는 훔친 말 한 필에 위태롭게 매달려 질주하고 있었다. 강인의 등은 땀과 피로 젖어 미끈거렸고 그의 허리춤을 움켜쥔 연하의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감각이 없었다. 뒤쫓아오는 흑영대의 화살이 귓가를 스치며 피잉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냈다. 화살 하나가 말의 엉덩이 스치자 말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더욱 거칠게 날뛰었다. 조금만 더 저 고개만 넘으면 법주사 입구다. 강인이 거친 바람 소리를 뚫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는 물러설 곳 없는 자의 처절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 시야가 흔들리고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 품속에 숨긴 비단 장부. 그것이 그들의 목숨줄이자 이 지옥 같은 추격전을 끝낼 유일한 열쇠였다. 고개를 넘어서자 저 멀리 산자락 아래로 오색 깃발이 펄럭이는 장관이 눈에 들어왔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의장대의 깃발들이었다. 황금빛 용이 그려진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신성하고도 위압적이었다. 그러나 그 신성한 행렬로 다가가는 길은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였다. 조 대감이 미리 심어둔 병력들이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고 뒤에서는 흑영대가 턱 밑까지 추격해오고 있었다. 앞뒤가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 강인은 말의 고삐를 급격하게 틀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다. 숲을 가로질러 행렬의 측면을 쳐야 한다. 말이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가시덤불이 우거진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뭇가지가 채찍처럼 얼굴과 몸을 후려쳤다. 옷이 찢겨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으나 두 사람의 눈은 오직 저 아래 왕의 가마인 연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숲을 빠져나오기 직전 말의 앞다리가 나무 뿌리에 걸려 꺾이고 말았다. 두 사람은 허공으로 튕겨나 흙바닥에 거칠게 나뒹굴었으나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강인은 벌떡 일어나 연화를 일으켜 세웠다. 뛰어라. 그들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달리기 시작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옷, 산발이 된 머리.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산짐승이나
미치광이의 몰골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만은 대낮의 태양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눈앞 불과 100여 보 앞에 왕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다. 엄숙하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수백 명의 호위 무사들이 철통 같은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 정적을 깨고 강인이 사자후를 토해냈다. 멈추시오, 전하, 멈추시오. 고요하던 행렬이 일순간 술렁였다. 호위 무사들이 즉각 칼을 뽑아들고 그들을 향해 쇄도했다. 자객이다. 어가를 보호하라. 무사들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퍼런 창날들이 두 사람의 목을 겨누며 포위에 들어왔다. 강인은 연화를 등 뒤로 감싸며 숲에서 주워든 몽둥이 하나로 날아오는 창들을 쳐냈다. 나는 자객이 아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러 온 백성이다. 강인이 절규하듯 외쳤으나 살기등등한 무사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때 행렬의 선두에 있던 한 관리가 말을 타고 달려왔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자, 바로 조 대감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었다. 저놈들은 흉악한 역도들이다. 묻지 말고 즉시 베어라. 전하의 안전이 위태롭다. 조대감의 명령에 무사들이 주저없이 달려들었다. 강인은 몽둥이를 풍차처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무사의 칼등이 강인의 종아리를 후려쳤고 강인은 무릎을 꿇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강인의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죽이려거든 나를 먼저 죽이시오. 그녀의 외침은 처절했다. 칼날이 연화의 목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조 대감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10년 전 멸문지화를 당하던 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그 결연한 눈빛과 닮아 있었다. 조 대감은 순간 흠칫했다.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 계집의 목을 치라니까. 조대감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 순간 묵직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멈춰라. 그 한마디에 내리꽂히던 칼날들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황금색 장막이 걷히고 가마에서 왕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호위 무사들이 일제히 길을 터주며 머리를 조아렸다. 왕은 핏발선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조대감과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두 남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왕의 시선이 강인의 얼굴에 머물렀다. 왼쪽 눈썹 위에 흉터, 그리고 그 강직한 눈매. 왕은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과인의 행차를 가로막은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한다. 허나 저들의 눈빛은 살기를 띤 자객의 것이 아니로구나. 말해보라. 너희는 누구이며 무엇이 그리 억울하여 목숨을 걸고 이 무모한 짓을 벌였느냐. 강인은 피를 토하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땅에 써섰다. 전하, 소인은 10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참수당한 이부시랑 강준식의 아들 강인이라 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당시 함께 화를 입은 홍대감의 여식이옵니다. 왕의 눈이 커졌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조 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다급하게 왕의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였다. 전하, 저놈은 미치광이입니다. 죽은 강준식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옵니다. 필시 저놈들이 전하를 해하려 거짓을 고하는 것이니 더 들으실 것 없이 당장 처단하심이 마땅하옵니다. 조 대감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강인은 고개를 들어 조 대감을 노려보았다. 내 이놈 조필연, 네가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네가 내 아버지를 모함하고 국고를 횡령하여 빼돌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려 드느냐. 강인의 일갈에 조대감은 짐짓 분노한 척하며 칼을 빼들려 했다. 이 무도한 놈이 어디서 감히. 그때
연하가 품속에서 피와 땀으로 얼룩진 비단 뭉치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전하, 이것을 보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조 대감이 명나라 사신들과 내통하고 국고를 빼돌려 은닉한 장부이옵니다. 이 안에 조대감과 결탁한 간신들의 명단과 10년 전 저희 가문을 몰락시킨 거짓 상소문의 초안이 들어있사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장부라는 말에 조대감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왕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왕은 내관에게 눈짓을 했고 내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연화의 손에서 비단 뭉치를 받아 왕에게 올렸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펼쳤다. 낡고 해진 비단 위에는 낯익은 필체와 붉은 인장들이 찍혀 있었다. 왕은 그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읽어내려갈수록 왕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믿었던 신하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충신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죄책감이 뒤섞인 거대한 분노였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대감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군주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심판자의 눈이었다. 조필연, 왕이 낮게 불렀다. 예, 전하. 조대감이 바들바들 떨며 대답했다. 이 장부에 찍힌 너의 수결이 과인의 눈에는 참으로 선명하구나. 네가 10년 전 강준식이 영모를 꾀한다고 가져왔던 그 증거들이 실은 내 놈이 조작한 것이었느냐. 왕이 비단 뭉치를 조대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내 놈이 감히 과인을 능멸하고 충신들을 도륙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 제 배를 불렸단 말이냐. 왕의 호통이 천둥처럼 떨어졌다. 조대감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흑영대원들은 이미 상황이 기울었음을 직감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하지만 조대감은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전하, 이것은 모략입니다. 저놈들이 위조한 것입니다. 흑영대, 뭐 하느냐? 저 역적놈들을 당장 쳐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왕의 호위 무사들이 이미 그들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을 내렸다. 의금부 도사는 듣거라. 죄인 조필영과 그 일당을 당장 포박하여 하옥하라. 그리고 이 장부에 적힌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잡아들여라. 내 친히 국문하여 그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조대감이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으나 그 소리는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다. 그의 관모가 벗겨지고 화려한 관복이 흙바닥에 끌렸다. 1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권신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고 허망했다. 강인과 연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애도이자 살아남은 자들의 안도감이었다. 왕이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 강인의 어깨를 감싸고 연화의 손을 잡아주었다. 왕의 눈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다. 미안하구나. 과인이 어리석어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구나. 너희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평생 눈먼 왕으로 살았을 것이다. 참으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왕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강인과 연화는 오열했다. 10년의 한이 가슴속에 맺혀있던 그 딱딱한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주변의 무사들도 내관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때 법주사의 범종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댕댕.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을 위로하는 진홍곡처럼, 그리고 악이 물러가고 정의가 바로 섰음을 알리는 승전보처럼 산천을 뒤흔들었다. 강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드디어 해냈습니다. 당신의 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연화 역시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낡은 옷자락 사이로 비치는 옷비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비록 머리에 꽂히지는 못했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왕은 어의를 불러 두 사람의 상처를 살피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가마 한 구석을 내어주며 말했다. 한양으로 가자. 가서 너희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빼앗긴 집과 재산을 모두 돌려주겠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 강인은 왕에게 깊이 절하며 말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허나 소인은 관직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그저 부모님의 묘소 옆에 작은 집을 짓고 이 사람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옵니다. 왕은 잠시 놀란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구나. 그것이 너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일 수도 있겠구나. 허락하마.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다. 무거운 침묵 대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벅찬 감동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강인과 연화는 가마가 아닌 왕이 하사한 말 두 필에 나란히 올라탔다. 그들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깔리고 있었다. 그날의 노을은 피냄새 나는 전장의 색이 아니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내일을 기약하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황금빛이었다. 강인이 연화를 바라보았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고생했다, 부인. 강인의 말에 연화가 환하게 웃었다. 서방님도요. 이제 정말 끝난 것입니까? 강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나무 칼이 아니라 진짜 쟁기를 잡을 시간이 온 것 같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 없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밤의 악몽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희망만이 싹트고 있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하더니 그 모진 피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어느덧 세 번째 봄이 찾아왔다. 눈 덮인 산천이 녹아내린 물은 계곡을 따라 맑은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고 마을 어귀에 앙상했던 가지마다 연초록의 새순이 돋아나 생명의 기운을 뽐내고 있었다. 잿더미가 되었던 강인의 옛 집터에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번듯한 기와집이 새로 들어섰으나 그 집은 고래등 같은 으리으리한 저택이 아니었다. 소박하지만 단단하고 화려하지 않으나 기품이 서린 딱 그 주인을 닮은 집이었다. 열려진 사랑방 문틈으로는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늘천, 나지, 거물현, 누르황. 훈장 노릇을 자처한 강인이 마을에 코 흘리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 칼을 쥐고 적의 목을 베던 그의 손에는 이제 낡은 회초리와 서책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깊었다. 그 눈빛 속에서 더 이상 살기나 도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인내와 사랑,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만이 잔잔한 호수처럼 일렁이고 있을 뿐이었다. 부엌에서 점심상을 차리던 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다. 곧 태어날 새 생명이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태동을 느낄 때마다 연화는 지금의 이 평화가 꿈이 아님을 실감했다. 지난 3년은 그들에게 치유의 시간이었다. 한양에서 조대감 일파가 처형당하고 가문의 신원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새 울었다. 조정에서는 강인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자 수차례 사신을 보냈으나 강인은 끝내 고사했다. 내 손에 묻은 피는 벼슬아치의 관복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흙을 만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남은 생을 속죄하고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강인의 뜻이었고 연화 또한 그 뜻을 따랐다. 그녀 역시 화려한 도성보다는 흙냄새 나는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콩을 심고 팥을 거두는 삶이 더 좋았다.
그녀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쑥국을 소반에 담아 사랑방으로 향했. 마당에 핀 매화 꽃잎이 봄바람에 날려 국그릇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서방님, 참이 왔습니다. 아이들도 좀 쉬게 하시지요. 연화의 목소리에 강인이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강인은 허 웃으며 연화가 들고 온 찻상을 받아들었다. 몸도 무거운데 어찌 매번 이리 고생을 하시오. 내가 부엌으로 가도 되거늘. 강인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런 눈빛을 보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강인의 옆에 앉았다. 방 안에만 있으면 좀이 쑤셔서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아가도 아버지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쑥스러움 섞인 웃음을 나누었다. 강인의 손바닥 굳은 살은 여전했으나 그것은 이제 검을 쥐어 생긴 것이 아니라 호미와 쟁기를 잡아 생긴 영광의 상처였다. 연화는 강인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감촉이 지난날의 차가웠던 목검의 기억을 완전히 덮어주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 때쯤이었다. 강인은 방 한 구석에 보자기로 싸두었던 길쭉한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반쪽이 부러지고 불에 그을린 볼품없는 목검이었다. 3년 전 그날 밤 조 대감의 사병들과 싸우다 부러진 바로 그 검이었다. 강인은 그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고이 간직해오고 있었다. 그는 목검을 어루만지며 잠시 회상에 잠겼다. 이 나무 토막 하나에 그들의 청춘과 분노와 그리고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부인, 오늘은 그곳에 가봅시다. 강인의 말에 연화는 단박에 그가 어디를 말하는지 알아차렸다. 두 사람은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마을 뒤편 완만한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곳에 그들의 시작이 있었고 또한 끝이 있어야 할 장소가 있었다. 언덕 위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여전히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0여 년 전 두 아이가 땀을 흘리며 무예를 연마하던 그 나무였다. 멸문지화의 그날 밤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던 그 나무였고 다시 만난 후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약속의 장소였다. 느티나무는 그 모든 세월을 묵묵히 지켜보았다는 듯 바람에 나뭇가지를 흔들며 그들을 반겨주었다. 나무 아래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멀리서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인과 연화는 나무 아래 섰다. 강인은 챙겨온 호미로 나무 뿌리 근처의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봄 흙이 파헤쳐지고 작은 구덩이가 만들어졌다. 이 목검은 제 할 일을 다 했소. 강인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는 부러진 목검 조각들을 하얀 한지에 정성스럽게 쌌다. 이 검 덕분에 우리가 살았고 가문의 원한을 갚았고 나라의 존벌레들을 잡았소. 허나 이제 이 검은 쉬어야 하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검이 기억하는 고통과 증오를 이제 그만 땅에 묻어야 할 때요. 강인은 한지에 싼 목검을 구덩이 속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연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목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인의 분신이었고 그들의 험난했던 운명을 지탱해준 지팡이였다. 이제 그 지팡이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기대지 않고 두 발로 온전히 서서 살아가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연화도 옆에서 흙을 한 줌 집어 구덩이 위로 뿌렸다. 잘 가라, 고마웠다. 부디 다음 생에는 칼이 아니라 튼튼한 집을 짓는 대들보로 태어나거라. 흙을 다 덮고 평평하게 다진 후 강인은 품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 그리고 연화의 앞으로 다가섰다. 석양빛이 강인의 등 뒤로 비치며 그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연화야. 강인이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기억하느냐? 우리의 첫날 밤 내가 너에게 비녀 대신 목검을 주었던 것을.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 서늘하고도 비장했던 밤의 기억을. 그때 내가 말했었지.
비녀를 꽂아주면 한 지아비의 아내로만 살다 죽을 것이나 목검을 쥐어주면 나와 함께 싸우는 동지가 될 것이라고. 너는 훌륭한 동지였고 내 생명의 은인이었다. 허나 강인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영롱한 비취색을 띠는 옥비녀 하나가 다소곳이 놓여 있었다. 3년 전 그가 몰래 품에 지니고 있었으나 차마 꺼내지 못했던 바로 그 비녀였다. 이제 싸움은 끝났다. 나는 이제 너를 전우가 아닌 내 연모하는 여인으로, 내 아이의 어미로, 그리고 평생을 함께 늙어갈 반려자로 대하고 싶다. 너무 늦었지만 받아주겠느냐? 강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만 대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천하의 강인이 고작 비녀 하나를 건네는 일에 이토록 긴장하고 있는 것이었다. 연화는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눈물 고인 눈으로 강인을 바라보았다. 어찌 늦었다 하십니까? 서방님은 제게 목검을 주셨을 때 이미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나누는 사이보다 더 깊은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화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머리를 강인에게 내밀었다. 강인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연화의 쪽진 머리에 옥비녀를 꽂아주었다. 비녀가 제자리를 찾자 연화의 얼굴이 석양빛을 받아 더욱 곱게 빛났다. 강인은 감격에 겨운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와락 연화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부른 배가 강인의 몸에 닿았다. 그 묵직한 생명의 무게가 강인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봄을 선물해줘서 고맙다. 강인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연화 역시 강인의 등 뒤로 손을 둘러 그를 꽉 껴안았다. 저도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잊지 않아주셔서요. 바람이 불어와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사라락하고 노래했다.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들렸다. 두 사람은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소를 모는 농부의 원앙 소리가 들려왔다. 저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풍경이 실은 얼마나 치열한 싸움 끝에 얻어낸 기적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백성들의 삶을 장기판의 말처럼 취급하지만 결국 그 판을 뒤집고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묵묵히 땅을 일구고 가족을 지키는 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인이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시련이 없지는 않을 것이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날도 있겠지. 허나 두렵지 않소. 우리가 함께 등불을 들고 갈 테니까. 연화는 강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예. 목검은 땅에 묻었지만 그 검이 가르쳐준 용기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가르쳐 주어야지요. 진정한 힘은 남을 베는 칼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해가 완전히 서산으로 넘어가고 하늘에는 하나둘씩 별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그 별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조상들의 눈빛인 양, 혹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인 양, 두 사람의 머리 위에서 반짝였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자 강인은 자신의 도포자락을 넓게 펼쳐 연화를 감쌌다. 갑시다, 부인, 밤이 차오,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집, 그 단어가 주는 따스함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언덕길을 내려갔다. 그들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하나로 합쳐졌다. 뒤에 남겨진 느티나무 밑 깊은 흙 속에는 부러진 목검이 잠들어 있었다. 그것은 이제 썩어 문드러져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양분을 받아 느티나무는 더욱 크고 단단하게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먼 훗날 누군가 이 나무 아래서 다시 길을 잃고 헤맬 때 나무는 넉넉한 그늘을 드리워 그들을 품어줄 것이다. 강인과 연화가 보여주었던 그 치열하고도 아름다웠던 사랑의 역사처럼 마을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 땅의 주인이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승리자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가 정겹게 밤의 정적을 채웠다. 본래 첫날 밤 비녀 대신 목검을 받아들었던 여인은 이제 지아비가 꽂아준 옥비녀를 머리에 꽂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봄밤이었다. 강산이 변하고 세월의 물길이 굽이쳐 흐른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그 뿌리를 더욱 깊고 넓게 뻗어 이제는 어른 5이 팔을 벌려야 겨우 닿을 만큼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 넉넉한 그늘 아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강인의 서당은 인근 고을에까지 명성이 자자해 배움을 청하는 학동들의 발길이 문지방을 닳게 했다. 강인은 이제 머리카락 희끗희끗한 중년의 훈장이 되어 있었고 연하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존경받는 안주인으로 자리 잡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삶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호수 깊은 곳에 가라앉은 돌멩이처럼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그들 삶의 저변에 묵직하게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들추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아들 한월이었다. 15살이 된 한월은 강인의 훤칠한 키와 연화의 영민한 눈매를 쏙 빼닮은 준수한 소년이었다. 허나 문제는 그의 성품이 아버지 강인이 바라는 정적인 선비와는 거리가 멀다는 데 있었다. 한월은 공자왈, 맹자왈 하는 글공부보다는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찻을 잡고 작대기를 휘두르는 무의 흉내에 더 관심이 많았다. 한월아, 이 녀석 또 어디로 내뺀 것이냐. 서당 마당에서 강인의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돌 위에는 한월이 벗어둔 집신 한 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방 안의 학동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았다. 강인은 회초리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뒷목을 잡았다. 내 저 녀석을 잡아다가 다리를 분지르든지 해야지. 연화가 부엌에서 나오며 빙그레 웃었다. 서방님도 참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10수년 전 느티나무 아래서 글공부보다는 목검 휘두르기를 좋아하셨던 분이 누구시더라. 연화의 농담에 강인은 헛기침을 하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허음, 나는 그때 생존을 위해 그런 것이고 저 녀석은 그저 천방지축인 게지. 그 시각 한월은 마을 뒷산 느티나무 아래 있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 둥치 주변을 막대기로 파헤치고 있었다. 며칠 전 비가 많이 온 뒤 나무 뿌리 근처에서 기이한 물건의 파편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썩어서 문드러졌지만 분명 누군가 인위적으로 깎아 만든 나무 조각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흙 속에서 꽤 온전한 형태의 나무 손잡이를 찾아냈다. 비록 세월의 사가 부스러질 듯 했지만 손에 쥐는 순간 기묘한 전율이 흘렀다. 손잡이 끝에 희미하게 새겨진 꽃 문양. 한월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게 대체 무엇이기에 아버님께서 이토록 깊이 묻어두셨을까?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는 아름아름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훈장님이 젊은 시절 왕을 아련하고 역적을 물리친 대단한 무인이었다는 소문이었다. 하지만 한월이 물을 때마다 강인은 다 헛소문이다. 나는 평생 분만 잡은 새님이다 라고 딱 잡아떼곤 했다. 한월은 그게 늘 불만이었다. 남들은 아버지가 영웅이라는데 정작 아버지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한월은 썩은 목검 손잡이를 품에 안고 비장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내 기필코 아버지의 진면목을 밝혀내고 말 테다. 나도 아버지처럼 멋진 무관이 되어 도성으로 갈 것이다. 소년의 치기 어린 다짐이 무색하게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은 탐욕스럽고 잔인한 위인이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세금을 배로 올리고 마을의 장정들을 강제로 동원해 자신의 사냥터 별장을 짓게 했다.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으나
서슬퍼런 관군의 칼날 앞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현감의 아들이자 거만한 한량인 박도령이 졸개들을 이끌고 마을 장터에 나타나 행패를 부린 것이다. 박도령은 나물 파는 할머니의 좌판을 발로 차 엎어버리고 이를 말리는 한월의 친구 돌석이를 채찍으로 후려쳤다. 이 천한 것들이 감히 누구 앞을 가로막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박도령이 채찍을 다시 휘두르려는 순간 누군가 그 채찍 끝을 낚아챘다. 한월이었다. 그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박도령을 노려보았다. 사과하시오. 아무리 현감의 자제라 해도 백성에게 이리 함부로 할 수는 없소. 한월의 당돌한 외침에 장터가 술렁거렸다. 박도령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이 조물의 기가 미쳤나. 내 놈은 뭐냐? 나는 강 훈장님의 아들 강한월이다. 강 훈장? 아, 그 시골 샌님? 호호, 샌님 아들이라더니 제법 눈빛이 살아있구나. 어디 그 건방진 주둥이를 언제까지 놀릴 수 있나 보자. 박도령이 눈짓하자 졸개 5명이 한월을 에워쌌다. 한월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그 썩은 목검 손잡이를 꺼내 들었다. 비록 부러진 나무 토막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버지의 기운이 서린 보검이나 다름없었다. 덤벼라. 한월이 소리쳤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한월은 어깨너머로 배운 무의 흉내를 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처음 한두 명은 당황하여 물러섰으나 훈련받은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곧 한월은 흙바닥에 처박혔고 무자비한 발길질이 쏟아졌다. 한월아, 친구 돌석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박도령은 쓰러진 한월의 머리를 짓밟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주제도 모르는 놈. 내 아비가 와서 빌면 살려주마. 그때였다. 구경꾼들 사이가 갈라지며 하얀 도포 자락이 나타났다. 강인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뒷짐을 진 채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 숨겨진 서늘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켰다. 내 아들이 결례를 범했구려. 강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박도령은 강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 놈이 그 훈장이냐?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감히 관가 사람에게 대드느냐? 강인은 쓰러져 신음하는 한월을 잠시 바라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손에는 여전히 썩은 목검 손잡이가 들려 있었다. 강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도령을 보았다. 아이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것은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르침을 잘 따랐기 때문이요. 허나 힘이 부족하여졌으니 그 또한 배움의 과정이라 생각하오. 이제 그만하고 가시지요. 뭐라, 가라? 박도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길길이 날뛰었다. 여봐라, 저 건방진 훈장놈도 당장 꿀려라. 매질을 해서 본때를 보여주마. 졸개들이 몽둥이를 들고 강인에게 달려들었다. 한월은 흐릿한 눈으로 소리쳤다. 아버지, 도망치세요. 그러나 강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졸개의 몽둥이가 강인의 어깨를 향해 내리꽂히는 순간 강인은 아주 가볍게 몸을 틀었다.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다. 강인은 그 반동을 이용해 올솜의 자락으로 졸개의 손목을 툭 쳤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달려드는 4명의 장정들을 상대로 강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발놀림과 옷자락의 흐름만으로 그들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마치 흐르는 물에 낙엽이 휩쓸리듯 졸개들은 제풀에 넘어져 뒹굴었다. 춤을 추는 듯 유려하고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폭력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제압하는 고수의 경지였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자 장터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박도령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강인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박도령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박도령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너
너 정체가 뭐냐? 강인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작은 나무패 하나를 꺼내 보였다. 낡았지만 왕실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호패였다. 15년 전 왕이 그에게 하사한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마패와도 같은 권한을 가진 물건이었다. 비록 관직을 사양하고 낙향했으나 왕은 그에게 언제든 불의를 보면 왕을 대신하여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돌아가서 자네 부친께 전하게 15년 전 조필현 대감이 어찌 몰락했는지 기억하느냐고. 그리고 이 고을의 민심이 흉흉하니 조만간 한양에서 감찰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이네. 박도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왕실의 문양을 알아본 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가보자. 철수에 박도령과 졸개들은 쥐새끼처럼 도망쳤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훈장님 만세, 강 훈장님 만세. 강인은 환호에 답하는 대신 묵묵히 한월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한월의 손에 들린 썩은 목검 손잡이를 빼앗아 들었다. 한월은 부끄러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 보았다. 아버지, 정말 무인이셨습니까? 왜 숨기셨습니까? 저런 놈들을 단번에 혼내줄 힘이 있으시면서 강인은 한숨을 내쉬며 한월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상처를 치료한 뒤 강인은 한월을 사랑방에 앉혔다. 그리고 탁자 위에 썩은 목검 손잡이를 올려놓았다. 한월아, 너는 이 나무 토막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아버지의 무용담이 담긴 보검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들고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강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것은 흉기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피를 부르는 도구일 뿐이다. 강인의 눈빛이 깊어졌다. 나는 15년 전 이 검으로 많은 사람을 베었다. 비록 악인이었다 하나 그들 또한 누군가의 아비였고 자식이었다. 칼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결국은 파괴하는 물건이다. 내가 이 검을 땅에 묻은 것은 다시는 내 손으로 그리고 내 자식의 손으로 누군가를 해치지 않게 하겠다는 맹세였다. 한월은 고개를 숙였다. 아까의 분노는 사라지고 가슴속에 묵직한 무언가가 들어차는 기분이었다. 진정한 무예는 남을 쓰러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지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칼을 들지 않고도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다. 네가 오늘 친구를 위해 나선 용기는 가상하나 힘이 없으면 그 용기는 만용이 되고 만다. 힘을 기르거라. 허나 그 힘은 주먹이나 칼끝이 아니라 내 머리와 가슴 속에 길러야 한다. 강인은 서책 하나를 꺼내 한월에게 건넸다. 병법서가 아닌 목민심서였다. 백성을 다스리고 굽어 살피는 마음, 그것이 천하 제일의 검법보다 강하다. 네가 이 책의 뜻을 깨우칠 때, 그때 비로소 너에게 진짜 검을 주는 것을 고려해보마. 한월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다. 책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는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아버지의 지난 세월과 깨달음이 담긴 무게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한월은 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책을 읽었다. 강인과 연화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연화가 강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을 닮아 고집이 세지만 또 당신을 닮아 깨달음이 빠르네요. 강인이 미소 지었다. 다 당신 덕분이요. 이제 정말 안심이요. 다음 날 아침 강인은 다시 훈장의 모습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쳤다. 한월은 더 이상 수업 시간에 딴청을 피우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깊고 진지해져 있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현감은 강인의 경고에 겁을 먹고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칼을 뽑지 않고도 악을 물리친 것. 그것이야말로